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문제,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정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궁극적 목적은 경제 문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북측에서는 이제 개혁 개방, 이전 질서를 좀 부정하는 용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보다는 조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아까 이제 개성공단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통일 과정에서의 북한의 방향, 체제의 방향들이 중국이나 어떤 베트남식 이런 시장 사회주의로 갈지, 아니면은 북한 특색의 어떤 조정이 가미된 이런 체제로 갈지, 이거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우리 역사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의 폐해 이런 것들이 전 세계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통일 과정은 좀 더 기존에 있던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좀 넘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체제의 유형을 창출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두 분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역사학자는 잘 모르실 텐데도. 나는 정치할 때부터 좀 이야기했지. 아니. 제가 이제 아주 저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강 교수님은 그것을 아주 차원 높게 좀 일반화 하시는, 그거는 이제 그다음 순서를 좀 바꿔서 하시면 돼요. 도보다리에서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동안에는 그런 용어를 좀 쓰기 싫어했어요. 개방? 김일성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개방하지 않았는가? 우리 개방하려고 문 열고 나가려면 밖에서 미국 놈들이 문을 걸어 잠궜지. 북한은 그런 말을 참 잘해요. 개방 우리는 하려고 그런다. 근데 밖에서 걸어 잠궜다. 그러면서 개혁도 무슨 개혁이라면 이게 자기네들이 마치 무슨 제도가 나빠가지고 고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만 그건 어휘에 불과한 거고 본질은 남들이 다 하는 개혁 개방이에요. 그런 점에서 북한은 지금 중국보다는 베트남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중국의 간섭을 두려워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베트남의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이 지형부터가 상당히 조금 불리합니다. 중간 지역에 이제 중부 베트남은 이건 완전히 산악지대고 옛날에 왕조가 거기 있었다고 그러지만 북쪽과 남쪽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기는 참 어렵게 돼 있죠. 그런데다가 이게 별로 이렇게 돈도 없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화교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 화교들 자본으로 심천을 만들었습니다. 화교들이 심천을 개발한 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만든 것이 중국 정부가 직접 직영한 푸동입니다. 상하이에. 그러니까 지금 외국 자본도 별로 끌어들일 수 없는 것이 베트남이었듯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밖에 도와줄 교포도 없고 조총련은 이제 돈 없습니다. 재미교포들도 별로 돈이 없잖아요. 통일의 의지만 가지고 있지 돈이 없어요. 재미교포들도. 그러니까 돈 없이 남의 돈으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자기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 베트남식을 선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절차상 중국은 79년 1월 달에 수교할 것을 확정을 해놓고 78년 연말에 4개 현대화라는 개방개혁 방침을 당의 공식 방침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위 수교와 개방개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북한은 급하단 말이에요.
2년 안에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2년 안에 2016년 5월 달에 선포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그 계획을 5개년 계획인데 2020년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근데 이 수교는 아마 2020년 중반이나 빨라야 중반 내지는 뭐 연말이나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먼저 베트남처럼 개방부터 해서 외국의 자본부터 끌어들이고 미국으로부터 그런 게 견제만 안 들어오게 소위 압박과 제재는 미국의 압박과 대한민국 압박과 제재는 풀리게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외국의 자본을 먼저 끌어들여가지고 경제를 살리면서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는 그 차후에 해도 좋다. 소위 선개방 후 수교. 그거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식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식도 아니고 베트남식도 아니고 결국은 조선식이 될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뭐든지 지가 해도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그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시장경제 원리를 몇 프로를 가미하느냐. 참기름 조금, 깨소금 조금 하지만 그 몇 프로씩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 특색 시장 사회주의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 북한 특색 무슨 시장 사회주의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면서도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창조를 적용했다고 그러면서 베트남 것도 따오고 그 다음에 중국 것도 따오고 또 이번에 싱가포르 가지만 싱가포르 것도 벤치마킹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2년 10월 말, 11월 초에 10월 말 여기 남쪽에 와서 15일 동안 우리 경제 시찰을 한 뒤에 바로 평양으로 가지를 않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을 또 보름 동안 돌고 들어갔어요. 가서 북한 경제를 상당히 그 시장 경제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그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총리는 박봉주입니다. 박봉주가 그거 하다가 소위 시장 경제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을 했다고 해서 저쪽에 강경 보수파들한테 밀려났다가 다시 와가지고 더 속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것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돈주, 말하자면 물주, 이 돈주들이 생겨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뭐 외국에서 뭐 중국 같은 데서 세멘트, 철근 이런 거 다 구해다가 집 짓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문이 생기면 그거를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와 돈주가 짜고 경제를 굴려가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좋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일용품도 많아지고 또 사는 형편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이미 그러니까 중국식, 베트남식 이런 이 국가 이외의 세력들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박봉주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비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과감하게 개방을 못했을 뿐이지 개방한다면은 뭐 굳이 개혁을 더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돈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박봉주가 착실히 할 수 있는 조선 특색 시장 사회주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많이 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개성공단을 열려고 할 때 군부가 크게 반대했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김일정일 위원장이 개성이 6.25 전에는 남쪽 땅 아니냐, 도로 내주는 셈 치고 하자 해서 설득을 했다고 이제 들은 거고. 특히 이제 그 평양에 그 백화점에 가보면 아는데 갈 때마다 참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무슨 백화점이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 달라져 가고 있었고 일요일 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냉면 먹으러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택시가 아주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고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북한의 변화는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협이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을 변화를 시키려면은 첫째는 미국이 위협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남쪽이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그 나름대로의 변화를 충분히 자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세계사가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사적인 문제고, 이거는 신자유주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어떤 새로운 방향 제시는 이거는 세계사적인 문제일 거고, 이것도 나는 21세기에 들어가서 이거는 역사적인 하나의 추론입니다만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정 세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역사라는 게 그런 거니까 틀림없이 사회주의의 견제가 없어져 버린 자본주의의 이 방탕함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어떤 견제 세력이, 견제 논리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가 그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세기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20세기에는요, 혁명가는 들어 나왔었는데 위대한 사상가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20세기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야말로 위대한 사상가가 나올 만한 세기인지 모른다. 그래서 세계사가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 1세기로 가는 이 문제를 다시 또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20세기에는 뭐 혁명가는 들어 나왔어요. 나오고 했는데 사상가는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안 나왔는데, 내가 젊은 사람 보고 그럽니다. 좀 자신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기대해도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이건 역사하는 사람이 하나의 추론이긴 하지만은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은 아마 새로운 싹이 보이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은요, 좀 딴 이야기인데 중국을 지키는 팔이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조선팔이고 하나는 월남팔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던 중국 사람들에게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월남팔과 조선팔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월남팔 밖에는 일본 같은 세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선팔 밖에는 일본이라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월남이 저렇게 해가지고 통일이 어찌되었건 일단 통일이 되어가지고 사회주의 체제, 완전한 사회주의 아닙니다만 이렇게 갔는데, 조선은 왜 안 되는가? 일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이 어느 쪽으로 통일이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과 이 중국의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땅의 위치를 원망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거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조처를 할 것인가,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아니 베트남은 자유주의라도 해봐 통일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됐느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남쪽을 쳐내려올 때 소련이 오케이를 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미국이 참전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참전 안 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아니다, 참전할 거다, 미국이. 절대로 조선을 내놓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전쟁을 걸었느냐, 소련이 오케이 했느냐.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동구라파를 차지한다. 동유럽을 차지한다. 소련 세력이. 그래서 미국이 참전할 것을 스탈린은 알면서도 전쟁을 걸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다 지나간 이야기고 또 여러 가지 추측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한반도라는 위치가 그렇게 어려운 곳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참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위치 문제, 그런 역사 문제를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지. 안 그러면은 참 어려운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우리 역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를 원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께 해줘야 할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